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죠. 오늘 선생님하고 배워볼 거는 유니버셜 디자인입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해서 개발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설계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쭉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교수님을 통해서 무장의 설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거예요. 그 교육을 들었을 겁니다. 거기에 베리어 풀이라고 하는 게 무장의 설계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거와는 조금 다른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형태의 개념 중에 하나가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1985년도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그래서 무장의 설계랑은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대표적인 거는 무장의 설계라고 하는 거는 대상이 몸이 불편한 노약자 또는 장애인들을 위한 접근 방식입니다. 반면에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 불편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노약자도 있고 건강한 청년도 있겠죠. 그리고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국인, 그러니까 내국인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있을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떤 곳에 갔을 때, 그곳이 한국이라면 한국에 왔을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환경, 디자인들을 총칭해서 부르는 말이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화된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고 이해하는 게 좀 더 알기 쉽겠죠. 그렇죠? 어떤 특정 대상이 있다기보다는 모두를 위한 그런 공간을 디자인하고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머리 아프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을 좀 줄이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것은 서울시에서 만든 유니버셜 디자인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유니버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어떤 제품, 어떤 환경, 어떤 디자인에 대해서 이 유니버셜 디자인을 평가하고 있고 적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훑어볼 거예요. 그걸 보면서 평소에는 조금 관심이 덜 갔던 부분이겠지만 작은 거 하나하나들이 우리가 그 공간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으로 느껴졌을 때도 있고 또는 굉장히 편안하다 라고 느꼈을 때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설계가 1학기 때는 주택 설계를 하기 때문에 좀 특정 대상을 위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를 위한 설계를 했다고 한다면 2학기에 여러분들이 설계할 것은 이런 특정한 대상이라기보다는 공공을 위한 성격을 강하게 갖는 시설물이죠. 그래서 복지시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 팀 작업으로는 지금 노인복지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로원 또는 노인정이라고 부르는 시설들이죠. 이런 시설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개인 프로젝트에 넘어가서는 유치원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상대적으로 노약자라고 부르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이런 분들만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보편화된 일반적인 설계를 어떻게 잘 적용을 해서 좋은 설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서울시의 가이드라인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게 서울시 유니버셜 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볼게요. 목차를 보시면 유니버셜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유니버셜 디자인과 무장의 설계가 어떻게 다른가 여기서 무장의 설계는 베리어 프리 디자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 유니버셜 디자인의 원칙, 그 다음 세 번째는 유니버셜 디자인 체크리스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가로, 이거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스트리트, 그리고 공원, 그리고 공공건축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설계를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 나오는 게 유니버셜 디자인의 정의입니다. 보시면 유니버셜 디자인은 다양한 사람에 대한 생각과 이해에서부터 시작한다 라고 나오죠. 여기 보면 다양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갖겠죠. 다양하다는 게 중요한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특정한 대상을 한다기보다는 보편화된 일반적인 설계를 하는데 그 모든 대상,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편안한, 쾌적한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성별, 연령, 국적, 신체 능력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특성에 대해서 적합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물리적, 사회적 공간,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제공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물리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설계로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설계가 도면이나 모형에 표현되지 않는 이런 사회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인 게 예를 들면 커뮤니티 공간과 같은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표현은 되지 않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커뮤니티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 이벤트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성을 해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 해답이 아닌, 하나의 해답이 아닌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해답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눈높이에 대응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답이 딱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랑 같은 의미겠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무장의 설계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배울 텐데 이 무장의 설계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셜 디자인과 무장에는 많은 부분이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여기 보이는 법적 기준이라고 하는 게 큰 차이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법적인 강제력을 갖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 아닙니다. 반면에 무장의 설계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 설계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충족해야만 그 건축물이 허가를 받아서 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공간의 사용 편의 확보와 정서적 쾌적 및 안정감을 제공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밑에 있는 것들은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쭉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차이점을 좀 더 자세하게 표로 이렇게 구별을 해 놨죠. 그래서 개념부터 보시면 신체적으로 불편하거나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게 무장의 설계의 기본입니다. 반면에 유니버셜은 다르죠. 누구나 공평하고 이용하기 쉽고 쾌적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조금 다르죠. 자, 돌아가서 무장애는 장애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약자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 그죠? 몸이 불편한 사람들만 위한 게 아니라 몸이 건강한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도 함께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대상을 보면 장애인, 노인 등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입원하게 하려고 하는 노인복지시설이나 어린이 복지시설, 그러니까 유치원 이런 시설들은 이 무장애 설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무장애 설계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 디자인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공간이 저분들만 쓰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성별, 연령, 국적,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설계도 하면서 유니버셜 디자인도 함께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공공시설물에 이러한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유니버셜 디자인이 그만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번 공부할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법률적인 것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그다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이런 것들이 법적인 근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법규에 해당하는 겁니다. 반면에 얘는 이제 법규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조례로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도 보면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요. 이 법규의 하위 개념이 조례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같이 보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서울특별시 유니버셜 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를 기본으로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개념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쭉 돼 있는데 무장애 설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마 최병원 교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실 거예요. 반면에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1980년대라고 나와 있긴 합니다만 여기 보면 1980년대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이거보다 더 빨리 이론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1985년 정도에 미국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80년대 중반쯤이 되겠죠.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쭉 지금까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보시면 무장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떠한 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의 디자인에서는 어떠한 대상이 한정된 분야보다는 여기 보시면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추세예요. 그래서 좀 더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한 개념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규적인 측면에서 무장애 설계를 당연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셔야 되지만 앞으로 설계가 점점점 발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유니버셜 디자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보고 넘어가야 한다 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설명되어 있는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사람이 많이 살고 있죠. 1000만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산은 서울보다는 인구수가 적지만 부산도 서울만큼이나 인구가 밀집되어 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편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부산에도 외국인을 비롯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 장벽을 없앤다라는 의미는 무장애 설계와 같은 의미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가 반영되는 유니버셜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시는데 설계를 할 때 어떤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설계가 쉽게 되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편리한 공간, 안전한 공간, 쾌적한 공간, 여기 선택 가능한 공간이라고 하는 네 가지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 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고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적인 옵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편리하다는
연령이나 지식이나 능력, 여기서 능력은 주로 신체적 능력, 지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런 거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사용자 특성을 반영해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미리 안내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거는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을 사용해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이게 왜 나와 있냐면 장애인이라고 하는 분들의 경우 또는 어린이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만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조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불편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청각이나 촉각을 이용한 시설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지 능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시각적으로 좀 더 강력한 조건들을 부여해 주게 됩니다. 그게 청각적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게 색채를 이용하죠. 그래서 원색들을 주로 많이 이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고려해 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쾌적하다 부분, 뭐 쾌적하다고 하는 거는 시각, 청각, 촉각적으로도 있지만 심리적인 안정감이 함께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리적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통. 그래서 소통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사회성이라고 하는 게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사회성이라고 하면 커뮤니티라고 하는 개념과 유사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만나서 소통하면서 인간 관계를 맺게 돼요.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런 관계들을 좀 더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제공함으로써 이런 기능들이 좀 더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공간도 중요하지만 이런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공간도 여러분들이 좀 더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다음 선택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역적 특색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서울의 가이드라인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울과 부산은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차별성을 여러분들이 좀 캐치해서 반영을 해준다고 하면 좀 더 좋은 설계가 가능하겠죠. 물론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한 번쯤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사용자의 자세, 동작, 행동 패턴 등의 차이와 변화에 대응하는 부분, 차이와 변화에 대응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고정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다양한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노약자라고 하면 무조건 어떠한 것으로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노약자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적용 방법은 천차만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가서 체크리스트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결국에는 이런 내용들, 이 좋은 내용들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 설계에는 무엇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이게 유니버셜 디자인 되는가가 궁금하잖아. 그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적용 범위에 대해서 보면서 어떠한 항목들이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고려될 수 있는 내용들인지를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스트리트라고 했죠. 길거리입니다. 골목길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큰 대로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길이 있을 때 보도, 즉 인도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차가 다니는 차도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보행 공간이 있고 차량 진입 구역이 있고 대지 안에 공지가 있고 자전거 도로, 시설물 구역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기 보면 대지 안에 공지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들 좀 생소하죠?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법규를 공부하게 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 이 대지 안에 공지라고 하는 것은 내 땅이지만 그러니까 대지 경계선이 있지만 그 경계선 안에 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반납하는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해 쓸 수 있는 공공의 목적으로
내 땅이지만 내가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지 안의 공지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보통 이런 공간에 우리가 조경을 많이 해요. 조경을 많이 하고 거기에 뭐 벤치를 놓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 공지라고 합니다. 공지 말 그대로 비어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전면부 영역에 주로 많이 하지만 반드시 전면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전면부에 공개공지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면부에 인접해 있는 거지 반드시 전면부를 다 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 땅이 이만큼 있고 바로 앞에 도로가 이렇게 있다면 이 앞부분 이 부분에 공개공지를 내가 주게 되는데 이거를 공개공지를 다 줄 수도 있고요. 또는 공개공지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공개공지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주는 경우가 흔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길 가다 보면 건물이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떤 건물 하나만 뒤로 이렇게 후퇴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셋백이라고 부르는데 이만큼 후퇴해 있어서 빈 땅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이 공간이 인도의 역할도 해요. 이런 공간을 바로 우리가 공개 공지라고 부르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여기에 조경들이 좀 돼 있어요. 나무가 심어져 있거나 좀 식재가 되어 있거나 또는 뭐 분수 같은 게 있는 경우도 있고요. 벤치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이런 공간을 우리가 이제 공개 공지라고 부르는데 이런 공간도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 불편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길을 걷다가 차가 오면 여기에 쏙 피할 수도 있을 거고 또는 날씨가 너무 더우면 여기에 앉아서 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기에 아이고 잘 안 보이네. 여기에서 우리가 쉴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조성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것도 유니버셜 디자인 측면에서 고려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단 차이가 있어서 도로랑 공개공지랑 턱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한 20cm쯤 턱이 있다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자전거를 타거나 킥보드를 탄 사람도 있을 텐데 여기 이렇게 못 넘어가잖아. 그죠? 여기 못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불편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턱이 없게끔 여기를 이렇게 스무스하게 그죠? 이렇게 경사로로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도 유니버셜 디자인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 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안내시설, 우회정보, 뭐 정류장, 버스 정류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유니버셜 디자인에 적용이 가능한 항목들입니다. 도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당장은 뭐 크게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뭐 도로 포장, 험프 같은 게 있어요. 과속방지턱. 요즘은 과속방지턱과 포장을 합친 험프라고 하는 게 많이 좀 등장합니다. 나중에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단지 계획을 하다 보면 나중에 사망형 올라가서 하면 알게 됩니다. 횡단보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뭐 로터리 같은 것도 될 수 있습니다. 보행 공간 같은 경우에는 폭, 높이, 단차, 기울기, 마감, 배수, 점자 블럭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넘어가서 공원에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냐면 공원에는 좀 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접근로, 주출입구, 주차장이 있을 수 있고요. 산책로, 화장실, 편의시설, 안내시설, 휴게, 놀이. 여기서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작은 슈퍼나 이런 것도 해당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건축물로 넘어가서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대지 출입구, 보행접근로, 주차장, 주출입구, 로비, 복도. 자, 여기 접근 공간과 진입 공간을 좀 구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진입 공간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접근 공간은 사람이 다니는 보행로와 그 다음에 차량이 이동하는 보차 이런 것 두 개를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입구도 보행자와 주차장 이거를 따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 주셔야 되고요. 유역, 폭, 높이, 마감, 연결 공간, 유도, 안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유도 같은 경우에는 동선을 유도하는 것들이 되겠죠.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동 공간 쭉 있죠. 이동 공간에 뭐 특별히 여러분들 이해 안 되는 건 없을 것 같지만 여기 뭐 이것만 한번 보면 방제 피난시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화재가 나거나 지진이 나거나 이랬을 때 도망가야죠. 피난할 수 있는 것, 피난 동선, 우리가 비상구 이런 것들 체크하잖아. 그죠? 이런 것들이 피난시설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특히 다른 공간도 마찬가지지만 피난할 때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우르르 몰리잖아. 그죠? 그러면 몸이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 몸이 건강한 사람도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안전하게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 공간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 보면 위생 공간에서 위생 공간에서 특히 뭐 영유아 시설 이런 거, 그 다음에 대변기 부스 이런 거, 화장실도 장애인 화장실이 따로 있죠. 그때 여러분들이 장애인 화장실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고 어떤 크기의 면적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 하셔야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이 씻을 때, 씻을 때 또 불편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몸이 건강한 사람이 아닌 좀 불편한 사람들도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의 크기, 그 다음에 기능, 제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체크리스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 볼까요? 체크 내용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내용만 열심히 봐도 이해가 어느 정도는 됩니다. 이게 일종의 여러분들한테는 사례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가로에 대해서 봅니다. 그래서 유효폭이라고 하는 것에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 보면 2.0m 이상이라고 나와 있죠, 아예. 그래서 2.0이 넘었으면 여기에 체크리스트에 적합하다라고 표시를 하는 거고, 만약에 2.0보다 작으면 부적합하다에 체크하는 거예요. 그죠? 체크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유니버셜 디자인에 고려한 디자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리체크를 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높이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 2.1m 이상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2.1m라고 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가로수가 있을 때 이 가로수에 나뭇가지가 막 이렇게 그죠? 여기에 잎이 막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여기 지나갈 때 불편함 없이 지나가려면 2.1m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2.1m가 사람이 2.1m 되는 사람 잘 없잖아, 키가. 그죠? 그 이유는 2.1m가 확보가 돼야 사람이 거기를 지나갈 때 내가 혹시 저기에 부딪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심리적인 불안감이 해소가 돼요. 2.1m보다 이게 낮으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 공간을 통과할 때 좀 불편해. 불안한 증상이 있어요. 특히 실외는 덜하지만 실내 공간, 복도 같은 공간에서는 더더욱 답답하게 느껴지고 부딪힐까봐 좀 마음이 불편해. 계단 이런 데서는 더더욱 그렇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효 높이를 확보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차가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장의 설계에도 나오는 거예요. 단차가 없어서 혹시라도 높이 차이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단차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이 공간과 이 공간을 연결할 때 어떻게 연결해야 되냐면 이렇게 경사로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불편함 없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차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높낮이 레벨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우리가 단을 이렇게 계단에 단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울기는 여기 보면 50분의 1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 여기에는 24분의 1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횡 기울기, 종 기울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충족이 안 되면
불편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보행 공간으로 넘어오면 앞에는 보행 공간 두 번째 마감 같은 경우에는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게 그러니까 바닥 마감을 잘 안 하면 틈도 생기지만 거기에 아주 미세한 단차가 생겨요. 이런 마감 때문에 생기는 이런 조그마한 단차가 있는데 이 단차 때문에 탁 발이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잖아. 그죠?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틈이 생기면 특히 틈이 좀 크면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발이 굉장히 작잖아.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힐을 신는 경우도 있잖아. 그럼 거기에 이렇게 딱 끼게 되면 다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명도, 질감 이런 것들, 색상 이런 것들을 구별을 잘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색깔이 비슷하게 되면은 어떤 경우는 구별이 안 돼서 사람이 착각을 일으켜서 헛디디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잘 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점차 블록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횡기울기는 50분의 1로, 종기울기는 24분의 1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 50분의 1로 만들고 24분의 1로 만든다는 게 평지에서는 몰라도 레벨 차이가 있는 지역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지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다음 차량 진입구 대지 안에 공지가 있습니다. 차량 진입구 같은 경우는 주차장인데 여러분이 지난 시간이 아니라 지난 학기에는 주차장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안 했어요. 그죠? 근데 이번부터는 여러분들이 주차장이라고 하는 걸 고민을 해야 돼. 주차장 사이즈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주차장 라인을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다니는 친구는 알겠지만 차를 안 타는 친구는 잘 모르잖아. 그죠? 5m고 이게 2.5m로 계획을 하셔야 돼요. 2.3m가 법규인데 이제 2.5m로 바꿀 거예요.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바뀐 데도 있고 아직 안 바뀐 데도 있고 뭐 건물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앞으로는 2.5m로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크죠. 1m가 더 커요. 그래서 보면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옆에 이렇게 해서 통로 같은 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5m. 그죠? 그리고 2.3m를 기준으로 하고 요 옆에 1m가 더 있어요. 그래서 총 하면은 얼마? 3.3m를 확보를 하셔야 돼요. 이만큼. 그죠? 그럼 2.5m로 계획을 이렇게 하게 되면 옆에 공간이 조금, 통로 공간이 조금 더 줄게 하겠죠? 장애인은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휠체어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어떻게 그려져 있죠? 이렇게 그려져 있나요? 이렇게 그려져 있나? 잘 모르겠네. 아, 이렇게 그려져 있던 것 같다. 그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을 거나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어쨌든 장애인과 일반 주차, 요즘은 경차도 있어요. 경차 사이즈도 있어요. 조금 더 작은 주차장 계획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차량 진입할 때는 50분의 1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대지 안의 공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요. 휠체어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인도를 지나서 주차장으로 진입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 그죠? 여기 인도가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는 길인데 주차장을 가려면 인도를 넘어서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그랬을 때 여기 기울기를 너무 이렇게 급하게 주면 차가 부웅 하고 올라가야 되잖아. 그죠? 그럼 속도를 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속도를 내게 되면 여기 모서리에 사람이 서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서 이렇게 걸어올 수도 있을 때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고려를 해줘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다음 이 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얼마로 하라고 되어 있죠? 가로가 아마 2m를 확보해야 될 거예요. 그때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과 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지나갈 때도 불편함 없고 휠체어 탄 사람 둘이 양쪽으로 통행할 때도 불편함이 없으려면 이 공간이 2m쯤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차를 해야 되니까 양쪽으로 그죠? 한 분은 이렇게 가고 한 분은 이렇게 오는데 부딪히면 안 되잖아. 그죠? 그때 사람이 요 폭이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 요 폭이
불편함 없이 두 분이 지나다니려고 하면, 그죠? 이렇게 두 분이 딱딱 지나다니려고 하면 최소한 1m, 1m에서 2m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전거 도로에 관련된 내용, 시설물 구역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용 도로 같은 경우에는 1.5m, 인도와 분리된 공간으로. 가끔씩 그런 경우 없습니까? 인도에 자전거가 이렇게 지나다니면 꼭 부딪힐 것 같고 피해 다녀야 되고 위험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차도 자전거 도로, 보행자 이렇게 분리를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분리되어 있는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 부산 시민공원 가보면 인도, 그 다음 가운데에는 자전거 도로가 있고 자전거 도로 양쪽으로는 양방향으로 차도가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분리가 돼 있죠. 이렇게 분리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버스 정류장에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점차 블럭이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휠체어를 탄 분들이 버스를 타려면 여기 이렇게 휠체어를 세워놓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로에서는 어떻게 할지 나와 있죠.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횡단보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시설물 설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 내용까지 다 체크하실 필요는 없지만 저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공원 같은 경우에 하는 방법들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쭉 읽어 보시고요. 편의 공간, 휴게 공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편의 공간과 그리고 휴게 공간 이 두 개는 여러분들이 복지시설 할 때 이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참고하셔야 되고, 그리고 공공건축물로 딱 넘어가 보면 이제 접근할 때 이제 대지 출입구, 보행로, 그죠?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던 경사, 기울기가 있죠. 기울기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거. 표지판 같은 거, 여기 안내 표지판 이런 것들을 딱 설치를 해서 사람들이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조치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넘어가시고 주차장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건 폭 2.5m에 5m 이상으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임산부 그 다음에 부상자 등을 배려하여 3m, 뭐 5m 이상 주차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3.3m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3 장애인 주차구역을 3.3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면 주차장을 만들 때 여기가 입구잖아. 그죠? 여기가 입구고 여기가 주차장이면 일반 주차장하고 장애인 주차장하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일반 주차장이 더 가깝게 일반인이란다. 장애인 주차장이 출입구와 더 가깝게 만들어주고요. 일반 주차장은 좀 멀리 있어도 돼. 왜냐면 건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가면 돼. 근데 여기 주차하실 때 몸이 불편한 분들은 이동하기가 힘든데 여기가 실제로 차도는 아니지만 차도의 역할을 하는 차들이 다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 걸어 다니면 위험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공간을 동선을 짧게 하기 위해서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다 유니버설 디자인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인지성을 표현하게 해줘야 되고 차양 여러분들 주택 설계할 때 선생님이 차양 얘기를 몇 번 했었어요. 이게 차양이 있어야 비나 눈을 안 맞지. 여기 들어가는데 그죠? 왜? 요게 있어야 요 밑에 잠깐 서가지고 대기하면서 우산에 물도 털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 그죠? 근데 이런 게 없으면 불편하죠. 그죠? 그리고 안내 표지판 여기 딱 입구에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갈지 여기 미리 딱 체크하고 안에 딱 들어갈 수 있잖아. 그죠?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 들어갈 때 요 가는 길에 단차가 없어, 지금. 그죠? 단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고도 슥 지나갈 수 있겠죠. 그죠? 이게 다 유니버설 디자인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에요. 로비에 가보면 로비에 뭐 안내 데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출입구와 가깝게 무조건 가깝다고 무조건 좋다기보다는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딱 들어오자마자 정면에 보이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죠?
옆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면에 보이는 게 좋다라는. 왜냐면 여기서 관리가 쉽잖아. 이분이 관리하기가 쉽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 안내하는 곳과 가까운 곳에 엘리베이터라던가 화장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인접해 있으면 여기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여기 앉아서 다 한 번에 관리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 관리가 되겠죠. 이런 것도 하나 필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동 공간 보면 복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로에서는 2m라고 했는데 복도에서는 1.5m 이상 유역폭을 확보해 달라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뭐 손잡이, 벽 마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쭉 훑어 보시면 돼요.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이런 것들은 여기 보면 레일이 있는데 이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건물엔 잘 없어요. 근데 어디 가면 많이 보일 수 있냐면 병원에 가면 많이 보여요. 병원에 가면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다가 갑자기 어지럽거나 이렇게 벽에 기대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그죠? 그럴 땐 이런 레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눈이 시각적으로 불편한 분들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탁탁탁 이렇게 손으로 만져가면서 움직일 수 있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휴게 공간과 의자 같은 걸 배치하면 쉴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통행에 불편함을 주지 않으면서 옆으로 싹 비켜가지고 뭐 전화 통화를 한다거나 잠깐 쉴 수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문 같은 경우에는 뭐 보면 여기 1m 이상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휠체어나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려면 1m 정도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경사는 18분의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18분의 1 정도 돼야 혼자 휠체어를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갈 때 이동이 돼요. 안 그러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18분의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법규에서는 이거를 10, 12분의 1 정도? 뭐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유니버셜 디자인에서는 좀 더 이제 후하게 18분의 1까지 이렇게 해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가끔 이거 이해 잘 못한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1m의 높낮이가 있습니다. 이게 1m라면 단차이가 1m가 나 레벨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경사. 그죠? 이 기울기가 이게 1이면 이게 18m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18분의 1이야. 12분의 1 하면 어떻게 해? 얘보다 좀 더 경사가 급하겠지. 그죠? 그런 차이입니다. 그 다음 계단 같은 경우에 보면 디딤판 같은 경우에 28cm 이상, 그 다음에 첼면 이거는 18cm 이하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건축물에 가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학교만 하더라도 계단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우리가 알기 쉽게 할 때 30cm로 해요. 그리고 얘는 15cm로 알기 쉽게 15cm, 30cm 요 정도 하면은 우리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정도가 돼요. 그렇다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통 이렇게 설계를 하면 맞고 다른데 오피스 같은 시설 개인적으로 쓰시는 데 가보면 이게 더 높은 경우도 있어요. 뭐 얘를 뭐 20cm를 해도 돼요. 뭐 20cm에 30cm 하는 경우도 있고 뭐 18cm에 30cm 하는 경우도 있고 15cm에 뭐 28cm를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해줘야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28cm 정도가 나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린이라든지 여자 같은 경우에는 발이 그렇게 크지 않죠. 28cm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도 28cm를 맞춰주는 이유는 신발을 이렇게 힐이라면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발을 어디다 대요? 요 앞꿈치만 이용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로 어떻게 해? 모든 발의 면이 여기에 딱 되어야 된다고. 그죠? 그럼 여기까지 딱 발이 되어서 계단 내려가는 사람 없잖아. 조금 떨어져서 여기 앞쪽에 이렇게 발을 디디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가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이라면 이 공간이 10cm를 뛰었을 때 한 20cm 정도는 확보가 돼야 불안하지 않고 내가 발을 디지고 계단을 내려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이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 높으면 어떻게? 내려갈 때도 힘들고 올라갈 때도 힘들고 그죠? 특히 뭐 무릎이나 이런 데 약하신 분들 이용 못 하겠죠. 그죠? 이런 것들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더 있어요. 사실 미끄럼 방지를 여기에
여기서 패드를 붙여주는 경우도 있고요.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방제 피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것도 법규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당연히 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어떠어떠한 것들에 대한 간략한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셔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다목적 화장실이 있습니다. 수유실도 있고요. 기본적인 형태들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 다음에 욕실, 그 다음에 샤워실 이런 것들입니다. 기본적인 형태들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반드시 이런 모양으로 설계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기본적인 형태들이에요. 참고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나온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고요. 여러분들한테 방금 보여준 이 가이드라인을 드릴 거예요. 드릴 거고, 이거 말고 사실 더 있어요. 선생님이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잠시만요. 이거는 체크리스트라서 좀 짧게 요약이 돼 있는 애고, 요약이 돼 있지 않은 이제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가이드라인 원본이 있습니다. 얘입니다. 볼까요? 자,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페이지 수가 무려 267페이지야. 엄청나죠? 267페이지고요. 넘어가 보면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사진 같은 것들이 첨부가 되어 있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 여기 있고요. 이렇게 설명들이 부연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개강을 정상적으로 했다고 하면 선생님이 이거를 켜놓고 좀 더 설명 시간을 오래 할애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동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 줄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겨워하니까 좀 줄이고 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이건 인터넷 검색해도 나오는 겁니다. 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서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설계를 하는데 반영을 하시면 더더욱 좋고 그렇게 안 하더라도 여기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서 여러분 설계에 반영을 해주면 훌륭한 설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 쭉 반영해 주시고요. 가로에 대한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공원. 여러분들이 이제 노인복지시설 이런 것들 하게 되면 아마 조경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될 텐데 그런 것들 계획할 때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면서 계획을 해주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공공시설로 넘어가서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입구, 로비, 첨자블럭,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복도, 휴게실 다양합니다. 뒤에 가면 뭐 화장실 사례도 있어요. 사실 이것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사례를 조사해가지고 공부를 하면 제일 좋겠지만 시간상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찾아보고 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슥슥슥 넘겼지만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설계에 좀 반영을 해주기를 부탁드려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말을 하다 보니까 길어져가지고 결국에는 뭐 50분 가까이 지금 이야기를 다 해버렸어요. 뭐 그렇지만 뭐 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니까 그것도 다 설명도 못했어. 짧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이 정도로 설명은 마치고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는 지금 자료를 드리면 이 자료를 그냥 파일로 한번 읽어보고 끝내지 말고 선생님이 늘 이야기하는데 출력을 하세워가지고 가지고 다니세요. 가지고 다니면서 봐야 돼. 내가 보고 싶을 때마다 찾아서 봐야 알 수 있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파일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바로바로 보고 그걸 할 수 있는,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에도 자료, 건축계획 강론 주거를 여러분들한테 파일로 제공했는데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보는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좀 더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설계의 기본적인 요구 조건들, 요구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체크를 좀 해주기를 바래요. 그렇게 자꾸 고민도 하고 자료도 찾아보고 해야 좋은 설계도 되고 여러분 실력도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될 수 있으면 팀 프로젝트 때만 볼 게 아니라 여러분 개인 프로젝트 때도 계속 이걸 참고해서 설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 출력해서 가지고 보시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출력한 거를 뭐 여러분들이 조금 요약을 하신 다음에 모든 페이지가 필요한 건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페이지만 뽑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다니시고 그거를 나중에 포트폴리오에도 여러분들 강의 자료 거기에 꼽아 놓게끔 할 때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쭉 살펴봤고요. 다음 동영상 강의를 할 때는 이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해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다른 내용, 그러니까 유니버셜 디자인에 입각해서 노인복지시설이라던가 유치원 시설을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해야 인간 행태적으로 좋은 설계를 할 수 있을지, 좋은 공간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심화된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그냥 동영상 쓱 넘기지 말고 찬찬히 체크를 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